김구라 주인공 정말 코스피가 말이죠. 사실 작년 사실 이맘때는 사실 3,500도 진짜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앉았어 이랬었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한 10월 정도 작년 10월 정도에 5천 했을 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앉았어 이랬는데 지금 이제 5천 가게 생겼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실 이번 주에 5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저 동현이가 이제 2주 뒤에 제대하는데 제가 동현이한테 했던 약속 야 30만으로 내가 한번 너를 맞이하겠다. 근데 정말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고 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어떤 룰미팅 같은 걸 이제 갖고 왔는데 우리 김 소장한테 앞으로 얘기했어요. 당분간 강남, 잠실, 서초 금지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뭘 얘기하라는겨? 강남 쌍구 패면 주식으로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지 말라는겨.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큰맘 먹으면 살 수 있는데요. 강남 3구는 못 삽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남 3구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요. 유튜브 안 보고요. 부다방 TV 보겠지. 부다방이라든지 이렇게 비주얼도 괜찮고 정말 화법도 나긋나긋하고 이런 사람들 거 보지 우리 거 안 봐요. 그런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강남 소식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건 그래.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정확해.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인만 씨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일산, 우리 삼두, 남양주 뭐 이런데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씁쓸한데? 뭘 씁쓸해요? 서울시의 인구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950만인데 지금 경기도는 1,1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1,200만 될걸요? 1,200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만의 리그 얘기하는 거에 사실은 지쳤다. 그렇게 더 이상 강남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시그니엘은 왜 얘기하려고 했냐? 그렇게 올랐던 시그니엘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남의 재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쵸.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내 건 안 오는데 쟤네들 거 맨날 오르고 근데 쟤네들 것도 떨어진대네 하니까 약간의 그냥 마음의 위안? 조금의 마음의 위안이지 그걸 갖고 야 잘됐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시그니엘 사시는 분들이 워낙 소득이 높아서 그거 떨어지는 걸 신경도 안 쓸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강남은 당분간 저희한테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현이가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30만 못 채울 것 같은데 2주 만에? 아니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제대를 2주 더 연기를 하면 가능할 수 몰라 있어. 상의해 볼게 내가. 그러면 30만에 플랜카드 한 붙이고 어때? 상의를 한번 해보고. 아니 그러잖아 저기 엄청 있잖아요. 욕먹을 것 같은데. 야 사실 현대차가 있잖아 시총이 진짜 몇십조 하는 정말 우리나라 대표는 그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한 15, 16% 오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현대차가 사실 뭐 요즘 뭐 전기차다 뭐다 해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거기에 현대차가 약간 로봇 기업으로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실질적인 그 주인 회사로서 뭐 사실은 그런 호재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진짜 현대차 광풍이네요. 오늘 진짜로 한 16% 가까이 올라서 야 저도 현대차 제가 22만 6천 원의 평균 단가 해서 지금 오늘 111%.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 44? 47만 8천 원. 와, 47만 8천원까지 올랐네. 와, 이게 지금 아주 부동산으로 대단하고요. 따지면 완전 단기 급등인데. 그럼요. 이 정도면 규제 나와야 돼. 부동산 같으면 대출 맞아. 규제에 세금 규제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현대차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기아차 사라, 현대모비스 사라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역시 이제 현대모비스도 현대차가 만약에 이제 로봇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부품, 핵심 부품을 이제 사실은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오늘도 6% 올랐고 기아차도 뭐 많이 올라서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김종현가 저한테 대신 이제 그 기아차를 사십시오 했을 때 그때 사실 기아가 12만 원대 중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현대차가 있으니까 뭐 담지는 않았는데 안 남았어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JYP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담았어요. 근데 야 기아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이틀 사이에 올라가지고 저희가 업로드한 시점에서 오히려 약간 그게 성지글처럼 야 김종효가 이거를 이틀 전에 맞췄어 이러면서 와 김종효를 감정이 된 거죠. 연일 연호하고 차가 떠나간 다음에 오히려 그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한테는 김종효가 있다.
앞으로 김종혁만 따라가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아, 또 갑자기 또 이거 정색을 하고 또 위험하대. 아니 위험한 생각이지. 왜냐면 이제 김종혁만 따라가는 건 위험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김종혁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의 어떤 따라가는 아이들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김종혁 얘기를 들으라고 따라가는 거고, 그 만약에 김종혁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나하고 안 맞는다 하면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댓글이 뭐 전부 100% 자기 진심은 아니겠지만 계속 뭐 쫓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내가 아는 PD도 김종혁만 따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김종혁 얘기를 좀 이제 경청하고 그러면서 맞춰보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 구라 형님이랑 그 주식 얘기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정보를 드리면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니까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리는 그럼 거지. 모든 투자의 원칙이죠. 네가 얘기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얘기 그럼. 못하죠. 나 있잖아 종현한테 얘기 안 하고 LIG 있잖아 넥스원 팔았어. 팔았어요? 팔았어. 많이 올랐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팔고 나서 많이 올랐죠. 아니야. 웬만큼 먹었는데 내가 많이 못 담으니까 이제 추격 매수가 안 되니까 한 20몇 프로. 근데 내가 사실 그게 한 5, 600밖에 못 담았어. 내가 사실은 원래 내 사이즈로 담으면 좀 담으면 3천, 그리고 조금 많이 담으면 5천에서 7천 뭐 이렇게 담고 옛날에 막 1억씩 담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단기간 급등해서 그냥 이거 있느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뭐 그냥 팔기를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런 얘기들의 얘기는 다 참고 사항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데 모든 정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 얘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내 생각과 맞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과감하게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제 얘기가 잘 맞는 거지, 장 안 좋으면 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너무 겸손 모드야.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 이런 비이성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게 반드시 이 원인은 아닌데 어떤 게 작용하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상품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그게 상품으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상품과 이런 걸로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팔았던 증권사는 현물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했던 상품의 그 배리어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뚫고 올라가면은 현물을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런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호재 타고 급등하면은 그때 공매도 때문에 막 포지션 쌓았던 애들은 역으로 그거 되감으면서 주식을 엄청 사야 되거든요. 그런 수급적 요인이 나타나면서 별다른 호재 없는데 수급으로 쫙 밀어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신호냐면은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뭔가 시장이 조금 과잉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니 뭐 기아니 뭐 현대차니 삼성전자니 다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만도 포함해서 다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건 맞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를 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안 올라간 종목 빼고 거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 금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는 스타가 되기 싫다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이 그랬더니 어딨어? 스타가 되면 결국은 너무 프레셔가 있고 부담이 되고 하니까 피곤하다. 나는 영원히 쩌리로 살고 싶다 이거야. 쩌리라는 게 뭐냐면 진짜 완전 쩌리 말고 아주 이제 인기 있는 패널들이 있잖아. 네. 인기 있는 패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자조적으로 형님 저는 탑은 싫고요. 그냥 옆에 그냥 뭐 그냥 쩌리 같은 거 할래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쩌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 인생 목표를 우상향으로 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올라가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나도 계속 올라가야지 유지가 된다는 거지. 계속 가만히 있잖아? 퇴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김종혁 얘기를 제가 좀 부연 설명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 정말 호랑이 기세와 같은 여기에 일부러 내려오진 말고 일단 좀 즐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승 포텐셜,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잠재력, 그다음에 하락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하락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물 타서 단가를 높이는 그런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수량 드리는 매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네네. 야,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계좌는 텄는데. 텄는데 있잖아. 다른 종목을 좀 알려줄게. 아주 소박한 시골 같은 종목. 좀 기다려봐. 난 시골로 가야 돼? 어쨌든 오늘 현대차가 이제 47만 7천 원에 안착을 했는데,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황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목표가가 60만 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60만 원 쉽게. 네, 아, 65만 원도 나왔고 60만 원이 뭐 그냥 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100만 원 가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현대차에서 경계해야 될 요소 하나가 뭐냐면 해외에서 잘 팔릴 가능성은 비교적 뭐 낮은데 그렇다고 안 팔리지도 않고 작년에도 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올해 문제는 국내예요. 국내? 국내가 왜 문제냐면 지금 테슬라가 모델 3를 4,100만 원에 내놨어요. 아하, 전기차인데. 4,100만 원? 네. 그럼 내린 거네? 근데 거기다 이제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로 내려와요. 와,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천만 원이 거의 깡통이니까 조금 이제 옵션이 있는 거를 사면 그게 이제 4천만 원 중반대로 내려오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네. 그런데 지금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6랑 가격이 더 싸요. 아하. 테슬라가? 테슬라가. 네. 아이오닉 6보다는 테슬라 그치? 사지, 나라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모델 Y를 할인 판매하면서 작년에 몇 위까지 했냐면 국내 전체 차량 판매에서 2위까지 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그때 우리나라 차에 끼워주질 않으니까 그때 집계를 안 했는데 부동의 1위를 항상 지키고 있는 기아의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1등을 계속하고 있고 아, 전기차 분야에서? 아니요. 전체 전체? 차요. 오, 그래? 우리나라에서 전체 차는 월별 판매량으로 봤을 때 10,000대 정도면 1위예요. 근데 항상 부동의 1위가 예전에는 그랜저였다가 이게 그랜저 아니에요? SUV로 넘어오면서 지금 거의 소렌토가 부동의 1위를 항상 하고 있는데 1위라고? 소렌토가 한 거의 9,000대 팔았을 때 거의 딱 턱 밑에 8,000대까지 팔았다가 그 다음에 좀 빠졌어요. 아, 테슬라가? 네. 오. 그래서 그때 해외 차량 다 합쳐서 보면 전체 2위였거든요. 와, 대단하네. 근데 이번에 모델 3를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3천만 원대 테슬라를 과연 안 살까? 살 것 같은데. 2, 3년 지나고 나면 FSD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테슬라를 안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프리미엄 RWD 후륜구동 프리미엄이 롱레인지라서 한 530km 가는 게 지금 5,200만 원에 들어와서 보조금 받으면 4,6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 괜찮네. 그럼 이것도 지금 현대차 중에서 이에 맞대응할 차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는 국내가 마진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한데 미국이 더 높지만 그럼 국내 판매가 조금 심각해지지 않을까? 사실 실적이 뭐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주가는 사실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뭐 로봇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뭐 실적이 급하게 떨어진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일단 이런 국내에 이런 요소들도 있는데 실적은 평활해서 로봇만 붙었으면 좋은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덜컥하는 과정에서 뭐 관세도 내고 해야 되니까 분명히 실적이 예상만큼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로봇 모멘텀 붙여서 주가는 빵 뛰어났는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잘 안 나온다? 아니면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위험 요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김종인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수급적이면 그 로봇에 대한 기대해서 사실 1월 달에 이제 CES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오늘 이제 48까지 갔는데 한 65까지 얘기하는데 뭐 김종인은 어느 정도? 저는 일단 5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분할 매도합니다. 50 이상에서는. 아, 그래? 야, 엄청 보수적이네. 그럼 나도 팔아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러길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난 또 이제 그런 거. 아, 김종인 말을 듣지? 예. 분할 매도를 천천히 천천히. 네. 이런 게 마음에 들어. 다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막 더 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갑종용 얘기 듣는구만. 아닙니다. 신뢰가 많네, 신뢰가. 그럼 기아차는 어떻게 보면 돼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는 2등이에요. 현대차 내에서 서자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때는 전혀 로봇 모멘텀을 반영하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 기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최근에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로봇 모멘텀을 많이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도 저는 이 가격부터 일단 더 사고 싶지는 않고 제가 원래 처음 봤던 게 16만 원인데 그거 지금 훨씬 넘어갔잖아요. 지금 얼마요? 아, 16만 원 넘었구나. 네, 그러면 뭐 이게 한 18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안 사기 시작할 거고 이것도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분할 매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봅니까?
현대모비스는 그때 말씀드렸던 50만 원이 한계일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야, 주식은 답이 탁탁 나오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죠. 정답은 없어도. 그래서 이제 뭐 김종현 말대로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파티가 조금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어디 이렇게 가게 가는데 9시에 문 닫는데 근데 나는 거기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저 8시 한 10분에 왔는데도 입장료 다 내고 어쨌든 뭐 좀 문 그럴 수 닫았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9시 정확하게 문을 닫으면 정말로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손해봐도 그게 재밌지 않아?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는데 노는 거. 그거라도 좀 먹으려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위험 부담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트럼프가 또 요즘 반도체 우리에 투자를 안 하면 뭐 또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판단은 관세 매기면 지금은 관세를 빅테크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가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물량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가려면 관세를 매길 테면 매겨봐라. 그러면 유일하게 관세 안 먹이는 데가 미국에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대량의 피해를 입을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량은 되는 데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빼면은 이제 될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론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생산량 차이가 엄청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비길 만한 생산량이 아니기 때문에 쩔이지 마이크로는. 네, 여기가 아무리 증설을 빨리 한다고 해도 2년 후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증설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물량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냥 압박이다. 빨리 미국에다 너 투자하라는 그런 압박인데 그러면 2년 남은 트럼프 정부를 믿고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본다면은 아마 좀 많이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용인의 투자를 조금 줄여서 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로? 테일러에 지금 뒤에 비어있는 땅 많거든요. 테일러에는. 그러면 거기다 뭐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건 뭐 삼성전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다만 말씀드렸던 관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으름장을 놓은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100%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TSMC에는 지금 15%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TSMC가 지금 공장을 6개인가를 더 미국에 늘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메모리는 없지만 삼성전자도 비메모리는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 투자를 대폭 늘려서 하잖아요. 테일러에. 그럼 삼성전자에다가는 메모리 안 했다고 관세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패키징. 그러니까 다 만든 반도체를 갖고 와서 거기서 최종 패키징하는 것만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를 할 거냐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은 투자하고 있으니까 봐주고 하이닉스만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쳤고 사실 뭐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이 사실 그린란드 문제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 어쨌든 뭐 이제 나토 동맹국이 이제 침공받았을 때 이제 같은 동맹이 이제 사실은 전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노르웨이에서 뭐 장교 1명 뭐 영국에서 1명, 독일에서 2명, 프랑스 2명 뭐 이래가지고 열 몇 명 보내고 열 몇 명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가 경로해서 뭐 그래서 서로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쓱 읽어봤더니 야 이거 사실 진짜 지난 70년간 진짜 만고불변이었는데 유럽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군사적 밀월. 근데 이게 막 흔들린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긴 한데 이게 그만큼 이제 뭐 사실 현실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군사적인 대결 가능성은 아직은 뭐 대부분 낮다고 보고 있죠. 그럼,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없으면 몰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의 반응을 보고 관세를 직접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니까 지금 유럽 증시 하락, 그 다음에 미국 선물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 뭐 종잡을 수가 없으니 어디까지를 지금 한계선으로 정해두고 나갈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는 일단은 건 빼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럼 이제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세 문제 이런 경제적인 서로 제재로 에스컬레이팅 되면은
그럼 만약에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계속 흔들리면 우리 증시도 계속 강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변수는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뭐 아주 장기화 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좀 불편한 이슈이기는 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트럼프가 진짜 그린란드를 점령해 버렸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처럼.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린란드 내부의 여론은 독립하고 싶다예요.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면 자치령이기 때문에 덴마크가 허용해주면 되죠. 근데 미국으로 가고 싶으냐도 찬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독립하는 건 오케이지만 덴마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긴 싫어한단 말이죠. 주민수가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권이 없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설사 내준다고 한들 유럽이 힘없이 미국 형님 가져가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마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게 일종의 불확실성으로 조금 번질 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달러는 조금 내리고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왜 이 짓을 합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좀 변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엔캐리가 이제 청산이 되면서 지금 뭐 다카이치가 이제 사실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명운을 그 조기 청소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뭐 주식 시장이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어요? 다카이치 산하의 지지율만 보면 압승할 것 같잖아요. 지금 거의 뭐 80% 지지율이 나오니까. 중국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들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히토류 문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산하의 총리의 지지율은 엄청 높은데 여기도 당 지지율이 안 따라가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한편이었던 공명당이 이번에 일본 최고의 야당인 니폰 민주당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당이 합치면 지금 지금 리그레션 같은 거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기는 걸로 나와요. 물론 이것도 변수가 있죠. 이름이 입헌민주당도 아니고 공명당도 아니고 중도연합이라는 세 당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네. 얘네는 수기로 써야 되거든요. 중도연합이라는 거를.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중도연합이라는 한자를 알아도 과연 새로 생긴 정당을 쓸 수 있을까라는 변수도 있고요. 그것도 말되네. 최대 기파인 아소다로도 모르게 이걸 자기가 전격적으로 선언해 버렸단 말이죠. 아소다로 전 총리가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아소다로가 과연 돌아갔을 때 자기 계파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까. 왜냐하면 선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혼자 결정해서 혼자 확 질러버린 상황이니까 자민당 내부에서도 약간 중도나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엔화가 요동칠 수 있다. 근데 원화 약세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돈 많이 풀고 엔화 약세를 더 부추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베처럼 이제 계속 돈을 풀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베 이상으로 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 쪽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나이 총리가 이겨도 뭐 변수가 있고 만약 여기가 지면 사나이 총리 또 낙마해서 또 이제 총리를 새로 뽑거나 하는 그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1월 말 즈음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 증시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엔화 때문에 엔화가 만약에 급변하면 우리 증시에는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도 엔화 변수가 있다 정도만.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 있어서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탑3 안에 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주식은 신경 쓸 게 너무 신경 쓸게 많다. 많아요. 기만한 힘들다. 체질이 아니야. 진짜 못하겠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그러면 김종희가 오늘 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워닝은 했는데 종목 추천을 안 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그래도 김종희가 그래도 주에 하나씩 그래도 뭐 하나 해줘야 되는데 뭐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월말까지 FOMC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 구간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종목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오히려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해도 아니에요. 이게 이거 언급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듣고 같습니다. 싶잖아. 네. 바람이 불면 어쨌든 잔챙이들은 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좀 공부할 시간을 갖게 얘기만 해줘요. 그럼 되는 거지 뭘 그래.
사단 얘기가 아니라 은근슬쩍 공부. 아니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할 시간을 좀 갖게. 아니 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했더니 형님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들어오시네. 왜냐면 또 김만도 이제 또 계좌나 나 계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토스에. 지난주에 토스 하라며. 내가 만드니까 쓱 넘어가는 게 어딨어. 어쨌든 빨리 알려줘요 빨리.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두 종목은 근데 이것도 오늘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안 오는 것 좀 알려줘. 별로 말씀드리기가 모르는 이유는 싫은데 뭐야? 역시 로봇? 네. LG전자. 제가 LG전자는 계속 주목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나 LG전자 안 사. LG전자. LG전자 안 해. 출신이시니까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하대를 받았는데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게 시장이 오늘도 중소형 로봇주들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른 로봇주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LG전자가 걷어 걸렸구나. 그러니까 LG전자도 로봇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못하는 게 없거든요. LG도 할 수 있나? 아 그럼요. LG도 액추에이터 있죠, 모터 있죠, 감속기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부품 뭐 LG노텍에서 가져올 수 있죠. 뭐 디스플레이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LG가 오히려 잘하면 완성품은 더 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LG 잘 만들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HD현대. HD현대는 HD현대 중공업의 이게 지주회사인데 여기도 비상장 자회사로 HD현대 로보틱스를 갖고 있죠. 근데 그나마 저기 HD 현재는 조금 덜 올랐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네. 근데 이것도 역시 로봇 관련해서 지금은 조선도 터지고 그다음에 로봇자 회사도 있으니까 굳이 이제 안 올랐던 종목을 찾아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꺼지면 그때 되면 약간 좀 김준호가 좀 추천해 볼 만한. 그러니까 뭐 관심 가지고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은 한국단자. 한국단자? 한국단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커넥터 하는 기업인데 한국단자? 네. 이게 전기차, 로봇, ESS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로 가면 갈수록 커넥터 숫자가 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고전압으로 갈수록 커넥터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엄청 보수적인 회사라서 재무 구조도 엄청 좋아요. 근데 지금 PR 7배, PB는 0.7배. 아직도 시장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럼? 근데 왜 그래요? 시장에 인기가 없는 종목인 거죠. 거래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단가가 아주 높은 거 아니지만 7, 8만 원 정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데 저는 뭐 이런 중소형주는 빛을 발할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단자 오늘 뛰지도 않았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로만 보면 지금 싸지 않죠. 7배 정도면 싸지 않은데 지난번에 그 저기 약간 그 데자뷰가 좀 만도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만도는 그래도 규모가 크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얘도 어디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로봇 쪽에 들어가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로봇도 커넥터 필요하고. 얘도 들어가는 순간 쭉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이미 그 매출의 1%라고 하니까 아마 시제품 정도 드림인 걸로 보이는데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시제품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매출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정도는 보고 있지만 이게 아마 수요일 날 이제 방송 나갈 때 그때는 사지 마시라. 사지 마시고 마라. 좀 기다려 보셨다가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이 시장이 뭔가 광풍 같은 게 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눈길이 가는 거 한국단자는 조금 눈길이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김조희가 공식 추천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니까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국단자가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맞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면 팔고 싶을 때 제때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야, 무슨 주식이 내가 좀 샀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 금액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형님 계좌에 얼마 담으셨는데 저번에 얘기한 금액 정도 담으셨어요? 계좌만 열고 이제 담으려고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괜찮은데 한 예를 1억 들어서 담으면? 뭐 그 정도 담으면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단자를 1억을 담으면 곤란하지.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김만 씨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 방송에서 저희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강남은 당분간은 보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사실 김만 씨가 저희가 이제 그 네이서 2구 동성으로 저희 우리 PD 한 2명 포함해서 김주영까지 해서 네이서 2구 동성으로 우리 강남 안 나온다 하니까 좀 어이없어 하더라고. 좀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어떤 그 부동산 뉴스에서 강남을 뺀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대마 빼고. 한국단자 얘기 계속 하자는 거야. 그래. 어쩌겠어. 우리 지금 구독자들이 그런데 안 그래? 이해합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최고죠. 네.
강남 쪽으로 안내하면 좋지 우리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 저기 사실 이제 김만 소장이 이제 시그니엘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그니엘이 어쨌든간에 지을 때 완전히 하이엔드였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나간다. 근데 시그니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할 때 아파트로 보지는 않는구나. 아파트로 보지 않고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가 포도 농장에 달린 주택을 샀어. 대형 뭐 프랑스에 뭐. 그게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니엘도 약간 그런 느낌? 그들만의 리그. 진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세금 걱정하지 않고 그냥 폼나게. 우리가 여태까지 있잖아 나인원 한남 이런 거 다 그들만의 리그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들만의 리그 치고 떨어진 데는 없어. 근데 시그니엘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단지 전청조 아닐 거 아니야. 전청조도 뭐 영향은 줬지. 고급 이미지에 직격탄을 날렸잖아. 진짜 있는 사람 그들만의 리그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줄 아는데 전청조가 나와가지고 분탕질 한번 치니까 일단 이미지의 크랙은 일단 갔고, 주택으로 보게 되면 한남도 일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이게 부동산적인 가치가 있는 게 거기가 용적률이 1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해도 거기는 대박 날 곳이에요. 한남도 일은. 근데 시그니엘은 이게 몇 층이야 이게 100몇 층으로 지어서 부동산적으로는 콘크리트 가치밖에 없거든요. 아하. 대지 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치, 그건 그러니까 그렇지. 부동산으로는 그냥 레지던스 거주하는 목적의 최고의 그 시설인데 그렇게 따지면 호텔 같은 느낌? 5성 호텔에 그냥 돈 주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돈이 뭐 몇백억이 있더라도 난 한남 더일이나 다른 데를 사지 시그니엘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잠실이 좋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백화점도 있으니까 살래. 이런 분들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청조가 크랙을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는 게 여기 집주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구나. 월세 내고 폼나게 좀 과시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에 저는 크랙이 좀 크게 갔다고 보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저기 집주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내놨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얘기죠. 사실 매물도 많지도 않고요. 뭐 물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실 떨어지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받쳐줄 수요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100억짜리 산다, 압구정 가지. 시그니엘을 누가 사겠냐고. 그래도 100억을 투자할 사람들은 나름대로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고. 뭐 전청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내가 이게 좀 살아보니 혹은 또 세를 줘보니 세도 그렇게 인기가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100억인데 차라리 그러면 1, 20억 손해보고 다 던져 이 돈은 차라리 뭐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죠.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맞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시그니엘 멋있을 것 같아 해서 돈을 그냥 그렇게 넣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논의 대상이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저 김종효하고 다르게 김만은 구성안을 좀 촘촘하게 넣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갑자기 산으로 가가지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쩌다가 한 번 안 나온 거지. 그게 오늘은 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노원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아니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뭐 예정된 수순인데 이렇게까지 들썩일 줄 몰랐던 거죠. 왜냐면 용산 그리고 강남 서초 뭐 이제 사실 그런데 빼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군도 괜찮고 그래도 대단지에 뭐 그럴 때는 사실은 저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노도광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성격이 좀 다르긴 하는 게 물론 따라 올라갈 수는 있죠. 따라 올라갈 때가 됐고 저도 2025년에 뭐 다른 데 유튜브 나가더라도 노원구 상계동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한강벨트가 2025년에 일단 많이 올랐고 저는 대출 규제가 강하잖아요.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고 15억 아래도 6억인데 LTV DSR 걸리면 실제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미 층은 다르다. 그러니까 마포에 들어갈 사람이 상계동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10억 원 아래 6억대 7억대 구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저는 이쪽밖에 없다. 노도광밖에 없다. 노도광밖에 금광구도 비싼가? 금광구도 이제 노원구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노도광이 그래도 제일 싸? 일단 여기 구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축도 많고 이제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에서 상계주공에 포레나 노원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했는데 한화 포레나 노원 그게 전용 84가 12억 4천인가? 그렇죠. 거래가 12억 돼서 정도. 이야 노원에서도 드디어 12억 나왔어라고 논란이 될 정도인데
요즘 어지간하면 신축 아파트, 이게 2020년에 지은 아파트니까 12억 어지간히 나오는데 오죽하면 12억 나왔다고 이게 논란이 될 정도니까 신축이 12억 몇천 정도니까 사실 접근할 만하죠. 한남 혹은 뭐 포함한 용산 그리고 서초, 방배 이런 데서 갑자기 한강벨트가 많이 오른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포모 현상 때문에 그냥 산 거고 이거는 진짜 실수요자 중에서 야 내가 이때 아니면 진짜 서울 못 사겠어 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포모긴 하죠. 약간 포모긴 피곤해. 한데 층은 좀 다르다는 거고 제가 이제 우리가 김구라 연구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에 좀 차이가 있어. 뭔데? 차이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SK가 올라가도 다른 종목들이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식 따라 올라가진 아 않잖아요. 없어 우울하지.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체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만 10년이 지나도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SK텔레콤 봐봐. 그렇죠. 십몇 년 전에 가격 그대로야. 근데 부동산이 쉬운 게 부동산은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강남구, 서초구 먼저 오르고 잠실, 그러니까 송파구죠? 용산 오르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오르고 서대문, 동대문 오르고 노원구 오르고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제가 왜 이게 사건이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빨랐어. 1월 딱 시작되자마자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미미삼 얘기를 했듯이 순식간에 실거래 가격이 1억, 2억을 탁 튀어버리니까. 아, 미미삼. 네. 노원의 유명한 미미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월계동에.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1월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임장을 못 가봤는데 소식통들 들어보면 부동산들의 사람들이 많다. 좀 북새통이다. 강남 쪽은 거래가 조용한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노원구가 1번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는 약간 관문 같은 느낌이잖아. 노원구가 뚫린다는 표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인천 쪽으로 또는 안산 쪽으로도 충분히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노원구가 뚫린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노원구까지 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아까 이제 김 소장이 이제 부동산이 쉽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분석하기가 쉬운 거지.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막상 투자하려면 어렵습니다. 이게 실거주 목적이니까 주식은 앞서서도 우리 삼두가 그랬잖아요. 얼마 이상 되면 기다렸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하고 부동산은 사면 그냥 10년 가는 겨.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10년 쭉 살면 되지.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냥 나 혼자 살고 이런 건 모르는데 그런가? 자식이 있고 애 있고 뭐 학군도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사실은 그렇긴 쉽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네. 말이 쉽지 뭐. 갔다가 또 근데 거기 갔더니 뭐 어떤 인간들은 또 그런 것도 따지잖아. 뭐 수맥이 흐르네 뭐해서 잠을 못 자겠네. 뭐 이런 거 수맥이 있잖아. 흐르는 건 내가 봤는데. 이런 거 있으면 그거 구리판 깔아야지.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김만 씨한테 이제 사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고 그럼 제발 부탁이다. 노원구 관련해서 이제 베스트 5를 좀 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찾아보고 가격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에요. 말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때요? 지금 이제 선별을 했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베스트 5? 베스트 5죠. 근데 지역별 항상 안배도 했고. 원칙은 5위부터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갑자기? 아니지. 원래 모든 카운트는 좋아요. 5위부터 하는 거야. 5위부터 가요. 한국 최고의 탑배우 하면 1등 얘기하면 그 밑에는 관심이 없어요. 상당히 모든 발표가 5, 4, 3, 2, 1이야. 근데 1위 발표하잖아. 관심 없어. 나 지난주에 깜짝 놀랐잖아. 왜? 아니 그 2위부터 얘기하면 그 밑에는 처지지. 핵심부터 확 찌르는 거지. 아니지. 그건 아니고. 유튜브잖아. 이 제가 정한 베스트는 1위가 엄청난 5위보다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지역 순서대로 베스트를 정한 거기 때문에 지역 순서대는 무슨 얘기예요? 노원구에도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상계동 있고 중계동 있고 월계동 있고 뭐 공릉동 있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제가 하나씩 뽑았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근데 그것도 아니야. 좋은 아파트를 뽑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추천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그런 동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해야 돼. 지금 이 친구들 다 그렇게 알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뽑았다니까? 그럼 상계동만 5개 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죠. 상계동에서는 한 2개. 중계동에서도 해. 그럼 상계동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중계동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방송을 보는 게 노원구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노원구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거 사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믿어봐요. 종로구의 맛집 베스트 5 하면 종로구 그 주변에
뭐 어쨌든 간에 맛집 골목에 거기서 5개가 나와도 그게 맞는 거지. 아, 맛집 골목에서 한 2개 하고요. 요쪽에 또 여기서 여기서 2개 맛집 하고. 골목이 5개 있는겨. 아,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이 5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베스트 5로 가야지. 아, 여기 하나 하고 여기 2개 하고 요렇게 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어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맞아. 맞다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거고 얘기해. 진짜 답답해. 내가 좋은 건 다 뽑았다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얘기가 잠깐만요. 아, 저기 중계 하나 뽑고요. 상계 2개 뽑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개 2개 뽑았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상계 중계 공동해서 다 합쳐서 거기서 제일 좋은 거 5개 뽑아야지. 형님 이게 여기 뽑아오신 5개가 전체 노원구 전체 순위로 보면 5위 안에 다 드는 제일 내 것들이에요. 마음에 드는 5위지. 야. 그럼 됐죠 뭐. 아 그래 그러면 그거라면 내가 인정. 근데 아까처럼 무슨 얘기라니까? 지역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노원구는 지역 안배에도 아무 효과 없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베스트 5. 자 5위입니다. 5위는 저는 미미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재건축 아파트. 이게 3,93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용적률도 131%니까 사업성도 좋다. 그리고 여기가 광운대 역세권인데 GTX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단지 밑에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지금 아파트 공사 중에 있거든요. 기준점이 딱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서울원 아이파크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미미삼도 같이 올라가요. 아하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서울원 아이파크가 2024년 11월인가 12월에 분양했는데 그때 전용 84가 13억, 14억에도 미분양 났거든요. 야, 강원대가 무슨 13억, 14억이야. 말이 돼. 지금 17억 넘었어.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미삼도 이게 9억 얼마 거래가 되다가 최근 11억, 호가 12억 5천 막 부르거든요. 근데 재건축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다. 아 미미삼. 아. 신축 아파트 충분히 올라가는데 그러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야, 호가 12억이면 12억, 12억 5천이면 대출 6억 받아도 내가 6억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지 위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아파트가 있거든요. 미미삼 위에 3호 4차가 있는데 3호 4차도 용적률이 157%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인데 이 아파트가 전용 5구가 8억 3천이에요. 미미삼은 아까 12억이라고 했잖아요. 전용 5구가. 그러면 사람들이 야 같은 전용 5구인데 미미삼이 좋긴 한데 여기 12억보다는 3호 4차가 8억 3천이면 이게 낫지 않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미미삼이 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아니 거기 어차피 단지가 크고 물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3억이나 차이 나는데 이걸 볼 때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대지 지분을 좀 봐야 돼요. 땅. 그러니까 건물의 전용 면적은 콘크리트의 전용 면적이고 재건축을 보면 이제 대지 지분,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땅을 보게 되면 일단 3호 4차 59가 전용 대지 지분이 14.7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미삼도 14.75평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보게 되면 51제곱미터가 저 대지 지분은 비슷하니까 미미삼 51하고 비교해 보면 미미삼 51이 9억이거든요. 그러면 미미삼이 9억이고 얘가 8억 3천이면 나 같으면 미미삼 하는 게 51제곱미터 하는 게 낫다. 59가 부담스러우면 51제곱미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저 김 소장이 오늘 베스트 5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우리 지금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히니까 말이 빨라지구만. 아, 그래요? 말이 빨라졌어. 말이? 말이 엄청 빨라졌어. 이거는 좋은 아파트니까. 베스트 5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미미삼. 5위가 미미삼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이제 돈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대안으로 이제 다른 3호 4차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지 지분 따져보고 이러면 별 차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미미삼을 해라. 51제곱미터를 해라. 59가 부담스러우면 51제곱미터를 해라. 차라리 본인이 미미삼을 가진 해라. 가진 돈에 맞춰서 항상 대장주가 우리 삼두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세대수 크고 대장주가 결국엔 더 간다. 김이만이 뽑은 노원구 베스트 5. 자, 월계동의 미미삼, 미륙미성 3호 3차. 자, 그러면 베스트 4는 어디예요? 베스트 4는 저는 하계동 장미 아파트로 갔습니다. 하계동 장미. 네. 예. 요것도 89년도에 지은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192%인데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야, 9억도 좀 부담스러워. 대출 6억이 말이 6억이지 6억을 어떻게 받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얘는 전용 59가 7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아하. 물론 제일 좋은 거 하면 좋지. 근데 내가 가진 자본에서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미미삼이 3억 오를 때 얘는 1억 5천 2억만 올라도 내가 투자를 적게 했으니까 충분히 참을 수 있으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재건축 아파트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축으로 가든 구축 아파트는 이왕이면 재건축 기대감, 호재가 있는 미래의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가자. 중간에 어중간한 쩌리는 하지 말자. 아,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노원구 베스트 4에서
우리 하계동에 이제 장미 아파트인데 여기가 보니까 용적률이 조금 높네. 네. 상대적으로 높죠. 사업성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세대수도 조금 적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베스트 4로 해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베스트 3 하면 베스트 3입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럴까? 외쳐주세요. 자, 베스트 3 어디예요? 베스트 3! 네. 두둥. 중계 그린 아파트. 아, 중계 그린. 중계 그린이 191% 용적률에 3,481세대인데 중계 그린과 무지개 아파트가 좀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옆에 가면 중량천 떠오르고 역세권에 다 있는데 전용 59가 지금 7억 정도 하거든요. 7억 몇천 정도 하니까 접근하기 좋고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지금은 이제 올라서 7억대인데 항상 예전에도 소액으로 지금은 토제로 이제 전세 끼고는 못 하는데 갭 투자 많이 들어가나 봐. 처음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해보려고 할 때 서울에 그러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온 아파트가 저는 올라갈 때는 탄력성이 높다. 그래서 중계 그린 물론 중계동에서는 청구 3차라는 아파트가 그 학원가 주변 은행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12억 정도예요 전용 84가. 근데 나는 애 키우기려고 학원과 가까이에 돈 상관없이 거기 들어갈래 그러면 청구로 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 소액으로 분위기 올라가면 가격도 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중계 그린, 중계 무지개 이 두 아파트 붙어 있는 거 3위. 자, 베스트 2 어디예요? 베스트 2는 이제 상계동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계동, 상계동 이쪽에 진짜 아파트가 수만 채가 있는데 거기서 김인만이 뽑은 5개 아파트 중에서 2위입니다. 예, 2위. 베스트 상계주공 14단지 용적률이 147% 느낌이 오죠? 상계주공은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거든요.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재건축을 하려면 이게 이제 다 88 올림픽 할 때 지은 아파트잖아요. 88년도, 87년도, 89년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그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용적률이 낮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많이 짓는다. 두 번째는 지하철역이 있느냐. 이왕이면 여기 있는 곳이 그렇죠. 일반 분양가를 높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세대수도 좀 커야 된다. 이런 조건에서 본다면 상계주공 14단지가 147%로 가장 낮습니다. 아, 용적률이 낮다. 그리고 마들역 역세권, 지하철 7호선 이것 타면 강남까지 뭐 시간은 좀 걸려도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금방 가요. 생각보다. 금방은 아니던데 한참 걸리죠. 40분? 40분이면 금방이지 뭐. 상계에서 뭘 바래? 안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40분이면 빨리 가는 거지. 20분 만에 가고 싶으면 더 좋은데 가든가. 그럼. 그렇죠. 이 14단지가 마음에 드는 게 전용 59, 25평이 5억 9천에서 7억 정도. 그래. 뭐 가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5억 몇천 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서 아마 호가는 7억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 전용 41제곱미터로 가게 되면 4억 3천 정도. 아하, 40이면 우리가 몇 평이야? 41평이면 저는 한 13평 정도. 아, 옛날 진짜 우리 저기 인천 주안에 그 저기 주공 아파트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연탄 보일러였거든. 야, 연탄 보일러 너무 멀리 갔다. 옛날에 80년대. 연탄 보일러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마루 같은 거 있고, 그렇죠, 그렇죠. 딱 마루 하나 있고, 방 2개 있고, 부엌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게 13평짜리야. 그러니까 네, 13평. 전용 면적이 13평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이 전용 면적이 18평이니까 5평 방 하나 정도 작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오케이. 일단은 전 가격대가 내가 현금이 한 1억밖에 없어. 진짜로 1억밖에 없다면 생애 최초는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도 저는 전세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해서 작아도 참다 보면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오를 때는 1, 2억 금방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14단지 용적률이 낮고 마들역 역세권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김인만 선조가 정말, 야,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무슨 아파트 저 브랜드 줄 세우기부터 해가지고 청약 베스트 뭐 13인데 사람들 큰 관심 없더라고. 왜냐면 되질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건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잖아. 살 수 진짜. 있지. 실구매자들은. 근데 살 수 없다라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제일 예능할 때 있잖아. 제일 공허한 게 뭔 줄 알아? 저기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번에 있잖아요. 저기 연예인들 데리고 여행을 가요. 그거 누군데? 그러니까 일단은 변우석이요. 그리고 김우빈이요. 이러면은 한참 듣다가 야, 데리고 와. 안 데리고 못 데리고 오잖아. 못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하여튼 그러면 이거야. 스타 잡아온다 그러면 뜨득 듣고 있다 본부장들이 데리고 와 그럼.
그럼 할게. 아, 송혜교 데리고 온다고. 그렇지, 데리고 와.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아니, 강남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물론 저 송혜교하고 어디 여행 다니면 보겠지. 구성 잘 짜면. 아 근데 송혜교가 하냐고. 안 할까? 똑같은 거예요. 아 원빈 지금 데리고 오면 궁금하지. 무조건 시원한 거지. 원빈하고 이나영 나오는데 누가 안 보냐고. 근데 하냐고 그 사람들이. 원빈은 아저씨 이후로 안 나와. 그러니까. 강남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원빈 같은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말이죠. 자, 노원구. 자, 베스트 원 어디입니까? 베스트 원! 상계주공 3단지. 아, 그래요. 일단 용적률은 178%. 조금 높네. 좀 높은데 여기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인데 여기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앞에 롯데백화점 있고 아, 노원역 앞이구나. 노원역 롯데백화점 있으면 말다 했잖아요. 중심 상업지역에 학교 있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2213세대 아파트니까 상계동에서 거의 뭐 랜드마크니까 아하. 이 아파트 근데 가격이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전용 59가 8억대 정도 올라왔는데 최고 가격이 이제 9억 몇천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면적별로 다양하니까 상계동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상계주공 3단지 요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198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똑같이 지었어요. 다.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어떤- 완전히 통과했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김만 씨가 천신만고 뽑아준, 그때. 천신만고 때 베스트 5, 1위부터 5위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김인만이 뽑은 노원구 베스트 5에서 자, 5위는요 월계동의 이제 미미삼을 뽑았고요. 4위가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 뽑았습니다. 그리고 3위가 말이죠 중계동의 중계그린, 예, 그리고 2위가 상계주공 14단지, 예, 그리고 1위가 상계주공 3단지. 없는 돈에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했는데 재건축 움직임이 있으면서 좀 가격 탄력성이 있는 곳. 그래요. 자, 김만 씨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여러분들도 좀 김만 씨의 마음을 좀 잘 좀 헤아려 주시고. 조회수 좀 눌러주세요.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좀 조회수가 조금은 이제 주식배우는 주춤했는데 저희가 최초로 있잖아요. 하이프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하이퍼 점수.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는 저는 못 내리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유튜브 쪽에서 옛날에 이제 임급동이라는 것을 없애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이프 점수가 이제 높은 거에 대해서 이제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팬덤층이 강한 그런 어쨌든 간에 팬덤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쨌든 조회수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덤층이 강한 그런 가수들이 하이프 점수가 높더라고. 그러면 팬덤이 하이퍼. 뭐 그렇게 이제 약간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뻐꾸이 골프 같은 경우는 사실 조회수가 꽤 나오는데 하이프 점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거 신기하네. 근데 이번에 사실 우리 조회수 있잖아. 그거 우리 저기 뭐 이제 우리 팬들의 이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모하고. 공모한다고 했을 때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는데 하이프 점수가 역대 최고로 나왔어. 와, 우리 세미나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세미나 많이 참여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연결시켜. 참여하고 싶으니까. 근데 200명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께 사실은 우리 팬들의 어떤 그 이름, 애칭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주부올, 주부탐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 근데 내가 그래서 봤더니 야 이게 보니까 우리 애청자들이 내 나름 보니까 그래도 논리적인 분들이 좀 있더라고. 애칭이 나만큼 재미가 없더만. 나만큼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 1두, 2두, 3두를 시청하는 대중들에 해서 대두 어떨까요? 대두. 주부탐이나 주부올이나 대두나. 얘도 머리가 큰. 그리고 뭐 있잖아요. 스타 김구라 함께하는 주식 부동산이니 별주부. 야 정말 이거는 별주부죠. 야 이거는 정말 진짜 무슨 저기 있잖아. 뭐 저기 구청에서 하는 무슨 교양 강좌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필이 안 온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1두, 2두, 3두 귀하신 분들이니까 귀두 이런데 내가 이분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거 그냥 깔깔이 요거는 괜찮지. 뭐 그리고 이제 턱주부 김구라 턱 주식 부동산. 턱주부 이거나 주부올이나 주부탐이나 뭔 저희가 있냐고.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러니까 그냥 연구원들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연구원이. 그리고 무슨 저기
4두 어떠냐? 우리가 3두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성향을 내가 알았으니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공부 안 하겠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냥 노멀한 걸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스트 5 해가지고 3등이 1두, 2두, 3두를 시청하는 그 대중들에서 대두가 46개. 그러니까 대두가 이게 3이야. 저기죠. 좋아요 46개. 별주보와 턱주보가 68개. 와, 이건 더 충격이네. 그러니까 나도 충격이야. 야, 이게 2위라고? 그래.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 귀두는 몇 위예요? 아니 귀두는 없고. 없어요? 아, 다행이네. 1등이 뭔지 알아? 1등이 뭐예요? 모두야. 어? 모두. 모두? 모두 부자 됐어. 이게 85개야. 모두 부자 됐어요. 이거야. 아니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그냥 막 농담 짓거리하고 뭐 이런 데는 생각이 좀 열려 있어서 그렇지, 창의적인 게 막 막 나오지. 짓거리는데 이거는 주식 부동산이니까 다 자기네들 돈 걸려 있고 그러니까 되게 너무 진지해진 것 진지하네. 같아. 진지해. 이 사람들이 저기 고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이거는 가야 진짜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가.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얘기했냐고 차라리 그럼 주보올이나 주보탐이 낫지 않아? 그거 낫지 않아? 이거나.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이거는 좀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저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언제 그 예매를 열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홍대라든지 신촌 이쪽에 소극장 합정 영화관을 또 배관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2월 초 정도로 해서 야 근데 이제 2월 초 열었는데 진짜 1분 만에 200석 다 나갔다. 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와, 그러면 대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대관료로 그래도 한번 한 3, 400 들어가죠. 소극장 같은 경우 500 정도. 영화관 얼마예요? 영화관은 2-3시간 정도가 3-400. 그러니까 뭐 대관료로 해서 400에서 500 정도 나오고 여기 이제 뭐 인원들 뭐 여기 직원들이야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이제 그냥 프리랜서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근데다가 이제 김만 씨하고 김종욱 씨는 돈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씩은 드려야죠 남는 저희가.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우리한테 진짜 몇십만 원대 이긴데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 한번 만난다고 생각하고 나랑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쪽은 진짜 김인만 김종효보다도 돈 더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뭐 어쨌든 많은 좀 이렇게 성원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오늘도 사연편에서 이제 자 HMM님인데요 성소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언급이 부담되신다면 그냥 방송에서 그냥 독신주의자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제 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떤 차별이라든지 생활의 어려움, 뭐 부동산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는데 그냥 이분이 보낸 거지 사연은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없어. 네,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내가 드는 생각이 이걸로 해서 살짝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게 아니냐는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전혀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기 갑자기 이제 그 저기 무속신앙 이런 쪽에 이제 내가 뭔가 좀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신당을 좀 사실은 내가 하나 좀 이렇게 뭐 오픈하려고 하는데 단독적으로 좀 쓸만한 거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왜냐면 주인들이 안 주려고 하니까. 아, 그럴 수 그러잖아. 있죠. 그럴 수 그 있죠.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근데 맞아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건 개인의 어떤 취향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저는 말이죠. 이제 서울 거주 30대 후반의 이제 남성인데 헬스 트레이너 연소도가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어쨌든 이제 뭐 독신주의자니까 결혼, 자녀 계획은 없다. 소비도 적다. 대신 투자 고민은 꽤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다. 건전하네. 라고 합니다. 자, 직업 특성상 몇 년 내 커리어를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이제 꽤 오래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이제 본인이 좀 심해 부대끼는 게 있는지. 그렇겠네.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 서울 강북 상가주택을 상속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야, 돈이 좀 부럽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 시세가 약 20억 정도 하고 월 임대 수익이 한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기 잘 하셨네. 국내 주식으로 좀 재미를 보셨네요. 그죠? 네. 그러네. 국내 주식은 이제 한 1억 정도. 삼성전자 우선주에 넣었는데 플러스 70%.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여로
이게 이제 한 뭐 10% 정도, 4천 정도 넣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 3천 정도 넣는데 50%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00만 원 정도 넣는데 20% 어쨌든 수익을 봐서 원금이 1억 8천인데 평가액이 2억 7천 정도 되니까 작년에 제가 그 작년에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 수익률이? 네. 2025년? 국내하고 미국 다 합치니까. 잘 나가네요. 이분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그래도 미국도 좋았고, 뭐 국내는 더 좋았고, 그 불장 속에서 그래도 잘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해 투자인지 이게 누적 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원금 기준으로 50%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고 미국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 한 20% 좀 안 되는 정도, 마이너스 한 10, 한 6, 7% 정도 손실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왜냐면 이제 원금 한 6천에서 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아이온큐 그리고 이제 스파이어 글로벌이라는 주식인데 어쨌든 아이온큐에서 좀 30% 이제 손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그래도 한 2억 4천 넣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3억 한 2천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건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가다가 50대 정도 됐을 때 안정적인 투자로 돌아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미국 지수 배당 ETF로 가는 게 맞느냐 지금부터 안정형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걸 질문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강북의 상가주택 지금 보니까 600 정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서울의 상가주택이면 이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다라고 그럼요, 보고 그럼요.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이게 또 이제 개발이 되거나 매매했을 때는 더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런 뭐 현금 흐름이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좋아지는데 지금서부터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요거가 뭐 몇 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뭐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베이스 자산이 있는데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아, 말 된다. 네.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굴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미국 종목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종목은 다 대형주 위주,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주도주 위주로 샀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이온. 다 약간 대박을 노리는 조금 공격적인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약간 밈주식. 그러니까 완전히 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술은 있는 주식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들이에요. 아이온큐라든지 스파이어 글로벌 뭐 아는 회사예요? 아이온큐는 아는 종목입니다. 이게 뭐 이제 양자모 쪽에 아하. 양자와 관련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그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그래도 크기 제법 많이 때문에. 들어갔네. 네. 4천 들어갔어. 그래서 미국 주식을 대형주 위주로 돌리신다면 ETF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아니면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이 꾸준하게 조금 예상되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적으로 가신다면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한 4배 이상 많잖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양쪽을 1대1로 미국과 우리나라 1대1로? 1대1 정도 비율로 맞춰 가신다면은 저는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아하. 그 안정적으로 가는 건 나중에 내가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확보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돌려서 정말 연금을 푸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좀 돈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헬스 트레이너 분들 옛날에 그저 20대 때는 뭐 어쨌든 근육도 잘 붙고 30대 초반까지는 그때는 또 엄청나게 펌핑 하잖아. 그렇죠. 단백질 먹어가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40 넘어가면 있잖아 근육이 빠져요. 잘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냥 사실은 조금 이제 무난한 운동 하잖아요. 네.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권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좀 공격적으로 갈 때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분 돈이 많네. 충분히 공감되네. 아, 부럽다. 서울중개발이 신축급 투룸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돈이 많어. 2억 6천은 현금 매수를 했네. 돈이 현재, 많아. 시세는 3억. 3억이래. 월세 전환 시 2천에 전에 120 120. 가는. 그리고 사실 재개발 구역이 확정이 됐네요. 야, 이거 운도 따라주네. 그래서 10년 내 시세 차익 매도 목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억 받고 뭐. 아니 성소수자분이라고 이제 본인이 밝혀주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말로 좋은 파트너 만나면 뭐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겁니다. 삶의 만족을 위해서 성북, 부암, 평창동 같은 단독 주택이 맞을지 아니면 아파트의 환급성 그리고 시세 차익을 봐야 할지
현재 자산을 정리하면 6억 정도가 생기는데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은 그 확실히 그런 게 있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실 그 나이에는 돈이 많은 거야, 이 사람이. 많은 거죠.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본인은 사실 내가 너무 공격적이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때요? 본인의 속마음은 아마 여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상속 20억 있으니까 아마도 크게 고민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단독주택 가는 거 반대. 단독주택 가서 뭐 하게 부암동에. 이거 안 돼.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물론 20억 물려받고 주식 투자하고 단독주택에서 자연도 보면서 그래 살고 싶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피스텔 재개발 구역 확정이라잖아요. 있으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근데 재개발구역 확정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이 생기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오피스텔 아니죠.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주거용이니까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나오겠죠. 아, 그래? 근데 뭐 이게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건지 어느 단계까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나이가 그래도 많진 않잖아요. 30대 중반. 30대 중반이니까 저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무난한 선택이고 다 판다는 6억이 주식까지 빼서 다 팔아서, 6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6억에 서울에 아파트 투자하려면 마음에 드는 거 못 사요. 6억에 대출 뭐 4억 받아서 10억짜리 역세권에 재건축 안 되는 아파트도 사기 힘들걸요? 그러면 상계동 가야 되잖아요. 굳이 뭐 상계동까지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중구에 오피스텔 하고 재개발 구역 확정됐으니까 왜 질문 줬지? 자랑하려고 하나? 아하.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20억 상속도 솔직히 남들이 보면 뭐가 엄청난 거지. 걱정이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600 나오면 사실 다른 거 수익 안 나와도 이 건물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주식 공격적으로 하는 거 맞을 것 같고 거주는 해야 되니까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재개발 노리고 뭐 사연 한 번 해도 되네. 제가 봤을 땐 20억 상속이잖아?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거의 한 150억 자산가인데 남매 5명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잖아. 이분은 그냥 운동 열심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현금 흐름 잘 주식 투자 잘 유지하셔갖고 나중에 상속세 낼 거 잘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부동산은 공격적으로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억 받을 게 있으니까 금융에도 좀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게 맞죠. 맞아. 예. 제가 보니까 진짜 사실 지금 뭐 6억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건 독신주의자인데 굳이 뭐 집 사가지고 사실 결혼해서 애 낳을 것도 아닌데 그럼 그냥 사실 오피스텔 좋잖아. 그리고 이게 사실 오피스텔이 사실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가치가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재개발 확정이라니까 이 사람은 운도 따라주네. 그러니까 진짜. 어차피 재개발하면 아파트도 아파트로 받고 오피스텔도 아파트로 받으면 오피스텔이 더 논한 거 아니야? 주거 아니면 되니까. 진짜 이분은 운이 튀네. 그래요. 그냥 좋겠다.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랑만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걱정 안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평촌 아파트님께서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 팬이라서 한 번은 꼭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낸다고 96년생 31살 미혼입니다.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여자친구 없다. 이거 마음에 드네. 일단은요, 직장 거주가 안산, 월세인데 무주택 세대주라고. 예, 제가 보니까 뭐 그래요. 안산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 보니 안산이 좀 비교적 이제 주택 가격이 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안산 그쪽에 옛날에 이제 공단도 많고 그래가지고 직장이 직장이 많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이제 세전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적은 연봉은 아닌 것 같아요. 적은 연봉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총자산이 2억. 또 알토랑 같이 잘 모았습니다. 야, 31살에 그러네. 그러네. 많이 모았어. 현금이 1억 2천,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2천. 그래서 주식이 6천 정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러네. 그래서 말이죠. 청년 도약 계좌에 70만 원 월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 적립식에 230만 원. 월 230. 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그럼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으니까 쓸 데가 없는 거지. 엄청나게 내가 보니까 알뜰하게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안 쓰시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친구 없을 수도 있어. 에이, 돈을 참. 이렇게 안 쓰면 여자친구가 아니 그 생기나. 마음이 아프신 분을 그렇게 그 갈구시면 됩니까? 갈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근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짠순이들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성향이 안 되는 진짜?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저기 방송할 때 보면 그럴 수 있다. 짠순이 짠돌이끼리 만나가지고 그럼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그래.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ETF 적립식으로 이렇게 굴리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미국 나스닥 100 미드필더. 이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가 미국채 10년. 그러니까 뭐 내가 보니까 뭐 그래도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뭐 짚을 거 있어요? 일단 다 미국만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환율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수비수가 워낙 견고해서 달러가 뭐 급락하지만 않으면 이게 큰 손실을 볼 건 아닌데, 그러면 저는 이 공격수만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나스닥 100은 지금 최근 한 12, 13년간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10년이 또 이만큼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제가 보기엔 공격수만 S&P 500으로 바꾸면 그러면 조금 더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장기 목표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고, 단기 목표는 평촌의 구축 역세권. 그래서 많이 받았네. 초원 7단지에서 공작 부용 20평대. 미혼인데 지금 집 사면 안 될까요? 내 집 마련이 인생 영순이라고. 6억 이하 평촌 구축 아파트를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결혼도 안 한 놈이 무슨 집이냐, 대출이 너무 많다 하고 강하게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재테크에 이렇게 확 깨이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분도 아니다. 대개 보면 어른들이 이렇다. 자, 저는 당장 결혼 계획도 없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내 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결혼 이후로 미루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평촌 구축 선택 잘못된 판단일까요? 하면서, 평촌은 학원가 중심 아파트가 시세를 이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자금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차도 없고 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4호선 역세권, 특히 평촌역이 현실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0년 넘은 구축이고 재건축 리모델링도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굳이 집을 사냐, 지금 아버지가 계속 충돌 중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얘기가 맞는 건지 제 얘기가 어쨌든 간에 판단이 틀리지 않는 건지 좀 이렇게 이제 여쭤봐 주셨어요.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님 말이 다 맞지 않더라고. 그럼 맞아. 다 맞지 않아요?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님 말이 100% 정답은 그럼, 아니다. 맞아, 난 그렇게 물론 생각해요.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부모님이 이제 봤는데 얘 좀 마음에 안 들어, 생각 한번 해봐라고 하면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부모님 보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녀가 집 사겠다는데 네가 결혼도 안 한 게 집을 왜 사냐고 하면, 아버지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집 사줄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아버지 얘기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분이 또 근데 얘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아마 자기 쪽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했을 물론 수도 그런 건 있고. 있지. 근데 아버지 얘기가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네가 왜 집을 사냐 하면서, 이제 이 포인트는 이거 같아.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저기 30년 넘은 구축이고 말이야. 지금 저기 재건축 이런 것도 저거 확실치도 않은데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사? 이게 아버지의 포인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괜찮아? 괜찮아, 사야지. 평촌도 진작에 샀어야 돼. 아마 아버지하고 부딪혔다는 얘기는 2025년에도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연 보낼 때 부딪힌 건 아니잖아. 2025년에도 평촌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손님들 만나봐도 이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라는 분들이 있어. 집은 꼭 있어야 돼. 결국에 집값은 올라가더라, 수도권은. 이런 부모가 있고, 사지 말라는 부모가 있는데, 평촌 같은 경우는 사야죠. 사지 말라는 부모는 뭐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네가 집이 감으로. 뭐가 필요해? 결혼도 자기 안 감으로.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뭘 집을 사?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대출 끼고 사는 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못 만나는 이런 거구나. 부정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지방에 산다든지 수요가 감소하는 곳에 산다면 나 이해를 하는데, 평촌은 사야지. 마음이 안타깝다. 우리 어머니께서 39년생이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39년생인데 우리 막내가 지금 영어 유치원 다닌단 말이야. 네. 영어 유치원이 이제 뭐 학원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내가 김구라한테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왜 걔를 영어 유치원 보내냐 이거야. 비싸게. 우리 아들 힘들게 번 돈 쓴다고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정말 엄청 뭐라 그랬어. 엄마, 보통 같으면 엄마가 영유치원비 내주지. 야, 그 저기 있잖아, 막내 걔 너무 귀여운데 너가 지금 어려우면 나라도 한번 내주겠다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내가 돈이 없냐고.
엄마, 아니 나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그런 얘기 할 거면 하지 마, 엄마. 내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 미안하다 이러면서 끊었거든. 아, 돈 입금해 준 건 아니고? 39년생 대신 우리 어머니께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은 나는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라고 다 옳지는 않다. 아들 마음이, 항상. 아들 힘들게 그러니까 돈 버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객관성이 상실된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맞고 판단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는 공감을 하는데 이분은 사는 게 맞다.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이분이 현명하네. 자기가 이제 평촌은 여기 두 개잖아요. 범계역이 있고 평촌역이 있는데 범계역 주변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본인 자금이 안 드는 거 알아. 그러니까 평촌역 주변에 현실적으로 100% 마음에는 안 드나 내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잖아. 베스트를 살 수는 없지. 자금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는 게 맞고 소원 7단지 같은 경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2004년? 2005년도에 제 친구가 요 아파트를 사자는 거예요. 그때 9천만 원인가 했거든요. 사자 그러는 거 내가 뭔 개소리냐. 너나 살아 임마. 나는 안 산다. 내가 이걸 왜 사?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샀어? 샀죠. 아하. 샀다가 3개월 있다 팔더라고. 왜? 1,000만 원 먹었다고. 배포 적네. 아우 정말. 그래도 안 산 나보다 낫잖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아, 근데 저 친구는 저 재테크 잘하고 있고요. 말아먹었죠. 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보니까 재테크 잘한 친구면 얘기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거든요. 사서 오랫동안 묵혀놔야 되는데 주식처럼 이 친구가 주식하는 친구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오르니까 차익 실현해 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은 좀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 사두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때 3번도 좋다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분이 뭐 마지노선은 평촌이라고 했는데 3번으로 가면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나요? 평촌 사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큰 데 가서 뭐 하게. 그냥 혼자 그냥 평촌 살아요 그냥. 여자 언제 사귀려고. 내가 볼 땐 여자한테 쓸 돈도 없어. 주식 투자하고 아파트 사면 이제 대출 이자 갚느라고.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좀 본인의 어떤 그 계획이 좀 있으신 분 같으니까 그거는 지금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96년생이면 진짜 똑똑한 친구고 제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2교대 근무니까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신 것 같아요. 힘들게 네.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분 우리의, 같아요. 젊은 청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사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도 그렇지. 살짝 좀 즐기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그 현타가 이상하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또 뻑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십 년 모았다가 갑자기 난 뭐야 이러면서 그냥 뭐 질르지 뭐 이런 경우 소비한 거 그냥 막 그런 경우도 있어,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죠. 나는 참 내가 아는 그 모 연예인이 있는데 유명해. 너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안산 산다는 거야. 연예인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잖아. 되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산에 고향인 연예인들이 있는데 안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들 내가 만나본 친구가 그 친구야. 왜요? 안산이 좋아가지고?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집이 조금 저렴해서 이제 안산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안산이 또 나름 또 본인도 안산 맞고, 좋아요. 살다 보면 좋아. 좋죠. 그래서 인프라도 좋고. 그래서 안산이 의외로 거기가 이제 그 다문화 거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인식 자체가 인식이 좀 안 좋지. 조금은 안 좋은 것보다는 조금 저평가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좀 어때요? 다음 주에 안산 할까? 안산. 안산 좋아. 안산 인구도 안산 많이 조회수 살아. 나올까? 안산 인구 많아요. 인구 많아. 그리고 접근가도 안산이 많을 수도 있어.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지만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 옆에 또 바로 또 시와 뭐 이런 거 그래. 간다고 하니까. 안산 갑시다. 안산 베스트 5. 그래. 안산 베스트. 세븐 어때? 세븐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 그래, 베스트. 세븐 할까? 아니야, 파이브. 파이브 맞아. 거기가 파이브? 파이브 하자. 힘들다. 그래, 파이브로 해서. 뭐 안산. 세븐까지 가? 5로 해서 안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 종종 놀러 가요. 가까워서. 안산? 거기 또 음식도 옛날에 촬영 가봤는데 맛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안산 인프라 좋아요. 안산을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